환경특별시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 장정구 환경특별시 추진단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예, 3월 15일부터 인천시 환경특별시 추진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정구라고 합니다. 이제 그 6개월이 좀 지나서 이제 환경특별시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방향이어야 되는지 시민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사회 서비스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인천의 환경특별 추진 현황도 현황이지만 인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의 일반적인 현황, 이거는 인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인천의 환경,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특별시 인천의 방향, 그다음에 목표와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 환경특별시 인천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결국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정책의 전환과 관련해서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인천에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인천이 되게 팍팍한 도시, 오염도시, 공해도시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천에 뭐 섬, 갯벌, 그 다음에 골목길, 하천, 산 걸어서 안 다녀본 것이 없습니다. 구석구석 다녀보고 내린 결론이 인천 참 괜찮은 도시다라는, 괜찮은 구석이 참 많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보면, 지금 사진 지도를 좀 보고 계시죠, 위성지도. 가운데 있는 바다가 황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서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 황해는 한반도 역사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문화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바다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경기만에 위치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을 한다고 해서 환경 분야만이 아니라 역사문화적인, 결국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이 중요했던 이유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의 하구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강의 하구에 위치하다라는 이 부분이 지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삼국시대에서도 삼국의 격전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인천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광개토대왕,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님 두 분을 꼽으라고 하면 세종대왕님하고 광개토대왕을 꼽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광개토대왕이 만주, 연해주로 영토를 확장하고 영역을 확장할 때 백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만주로 진출하기 전에 백제와 격전을 벌입니다. 그 격전을 벌이는 장소가 바로 인천의 어딘가로 추정되는 관미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엔 삼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인천 어딘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광개토대왕 비문이라든가 삼국사기에도 언급이 되는데, 그 장소가 강화나 교동이나 그 다음에 파주의 오두산성 어디쯤으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고려시대 때 개성이라고 하는 수도의 입구로서의 인천, 그 다음에 조선시대 한양의 입구로서의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 현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결국 뭐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인천은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비단 역사 문화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서도 같은 얘기다라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의 특징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2개의 군이 있고 8개의 구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하는 말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되게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 군, 8개 구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인천은 도시이면서 농촌이면서 섬이면서 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경기만의 바다와 168개의 섬, 그 다음에 300만에 육박하는 현재 인천 인구로 본다라고 하면, 근데 인구 수만이 아니라 넓이만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공간 구성 자체가 이런 광역지자체는 없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환경특별시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 세계 모든 도시가 환경특별시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개항 이후에 임해공업도시로 도시가 시작이 돼서 지금 보면은 북항 주변의 산업단지와 국가산단이 지금 부평과 주안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산단도 남동공단부터 시작해서 서구에 있는 공단까지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산업단지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했던 공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영흥화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발전 시설들이 수도권 전력의 3분의 2를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국가 기반 시설의 위치는 여러 가지 환경 현안에서 인천 시민들이 가져가야 될,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환경 위해 시설이기도 했다. 이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천의 미래 방향, 환경특별시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송도라든가 영종도라든가 청라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로 지금 송도와 영종도, 청라에 대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검단이라든가 계양 3기 신도시, 또 북부권의 개발 사업은 인천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도시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9월에 구월동에 또 신도시가 또 발표가 되면서 인천은 300만을 넘어서 340만 그 이상까지도 인구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도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천은 세계 최대라고 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해 있고, 수도권 전력의 3분의 1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흥화력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력 발전소입니다. 지금 현재 203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1, 2호기의 폐쇄를 인천시는 2030년까지 앞당기려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상당히 크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시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희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보면 인천은 개항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 관점으로 보면 인천에는 내항이라고 하는 항구, 남항, 북항, 신항, 경인항까지 큰 항구가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포구들이 연안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을 나갈 때 다 인천을 통해서 나간다. 인천이 그냥 지나가는 동네로 인정이 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첫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부터 그랬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 제1경인, 제2경인, 제3경인, 그 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제1, 제2, 그 다음에 공항고속도로까지, 앞으로 강화랑 연결하게 될 남북평화도로까지 본다라고 하면 수도권 교통물류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국 이 토대에서 환경특별시를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해 5도, 한국 전쟁 이후로 정전협정상의 서해 5도, 백령대청, 소청, 연평, 우도까지 정전협정문에 명시가 되면서 서해 5도라는 표현이 그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70년 가까이 쓴 표현인데, 이 표현과 한강하구의 수역 부분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결국엔 이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강원도나 경기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하고 또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 인천은 이 국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되게 중요도, 그 다음에 여기에 유엔사라고 하는 한국전쟁 이후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종합행정이 불가피한, 행정 자체도 어렵지만 이 종합행정을 해야 되는 도시가 바로 인천이라는 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천은 도시인데 대규모 택지와 공업지대가 혼재되어 있고, 또 농촌이며 어촌이면서 접경지인 유일한 광역도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인지한 상태에서
행정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작년인가요? 예. 한 탈북민이 다시 월북하는 과정 헤엄쳐서 건너갔다고 합니다. 인천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천에 보면 매립지 문제, 소각장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천들도 본다면 지방하천도 30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도 아라천, 굴포천 2개소가 있는 상황, 소하천도 100개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물의 도시, 짠물이 아닌 민물의 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또 하나는 과거에 갯벌이었던 곳을 매립하면서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유수지도 많습니다. 홍수 조절용 유수지였던 것이 생태 공간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또 다수의 포구와 같은 친수 공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인천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도 적지 않은 면적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명하게 특징을 가져야 될 게 한국환경공단, 환경과학원, 생물자원관, 그 다음에 송도에 가면 GCF 등 국제기구도, 환경관리 국제기구도 바로 인천에 있다. 결국엔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하게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물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부평 지역의 위성 사진입니다. 계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환상으로 산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산줄기에서 발원한 하천들이 건비들처럼 나뭇잎처럼 손바닥처럼 펼쳐져 있는데 빨간색은 대부분 다 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굴포천 복원에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뀔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연환경적으로 되게 중요한 공간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육지부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정전협정 말씀드렸는데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가까이 남북에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이었던 비무장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두대간이라는 게 있고 서해안에 섬과 갯벌이 3대 생태축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 중에 2곳이 교차하는 곳은 강원도의 향로봉 지역과 인천의 강화도 지역입니다. 결국에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대한민국에서 생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간 2개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천이라는 겁니다. 환경 유해 시설도 많지만 자연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곳 또한 인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경부가 지정해서 보호하는 특정 도서도 30개가 넘고요. 습지보호지역도 4곳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빼고 보호지역이 있을 게 다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도 여전히 섬지역 중심이긴 하지만 백령도의 천연 비행장인 사고태변, 그 다음에 콩돌해안 같은 경관지역, 지질 경관지역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한남정맥이라고 하는 산줄기, 자연 숲으로서 자연공원으로서 한남정맥 녹지축이 여전히 지금 현재 희미한 선형이지만 남아서 시민들의 허파로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나 여러 가지 섬 지역에 숲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호수도 100그루 이상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덕적도나 대청도 같은 경우는 소나무의 가치가 높아서 자연 유전자원 보호림으로도 기능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인천에 아까도 말씀드린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인천 경기만 지역으로 흘러나오면서 바로 인천 앞바다는 강원도의 한계령 밑에까지, 그 다음에 충주호까지, 그 다음에 추가령 구조호까지, 그 다음에 예성강의 벽난도를 지나서 바로 하계산 아래까지 세력권으로 할 수 있던 곳이 바로 인천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인천은 한반도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질도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몇 장 보여드립니다. 인천 앞바다 이렇게 빼어난 국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보면은 대이작도의 풀등, 소청도의 분바위, 대청도의 옥죽보 사고, 그 다음에 백령도의 분바위까지 어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공간입니다. 예. 사진 넘어가면서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저희는 수도권 매립지부터 불거지긴 했지만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안에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해양 쓰레기, 그 다음에 난개발 문제. 이제 도시가 확대가 되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에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인천의 숙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인천 앞바다에 모래가 없어지면서 섬에 모래가 유실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섬이 사라진다, 섬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한때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아파트를 만들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특별시 인천의 목표는 매립지로부터 시작된 자원순환, 바로 석탄 화력이라고 하는 이 발전소에서 탄소 중립을 인천에서도 실현을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을 인천이 선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천이나 갯벌, 그 다음에 바다와 섬과 같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미래 세대와 이웃 생명이 지속 가능한 환경특별시를 구현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만이 환경특별시를 이룰 수 없다. 민과 관, 시에 사는 시민들, 도시에 사는 시민들과 강화와 옹진에 사는 주민들, 그 다음에 기업과 군, 그 다음에 중앙정부, 군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지뢰가 터져서 사람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바로 한강하고로 끼우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통일부와 서울과 경기도가 협업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환경특별시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섬에 가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맛있게 먹는 꽃게라고 하는 이 꽃게를 잡기 위해서 일회용 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대청도와 백령도에 가면 해안가에 페트병을 주워 보면 그 페트병의 10개 중에 9개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중국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황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고 또 많은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한민국 혼자서는 풀 수 없다. 환경특별시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국제협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해양 쓰레기도 미세 플라스틱까지 합성 머스크까지 그 다음에 도시 기본계획상의 환경특별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해양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공간에서 공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또 하나는 해안가라고 하는 철책과 제방으로 대표되는 이 해안가를 친수공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비전과 정책의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된다. 그것들을 조금씩 더디지만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점격지역으로서 한강하구와 서해 5도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저는 감히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면 자연환경에서 조사부터 함께하면 지금도 일부 영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남북교류와 협력이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인천이라고 하는 육지부를 넘어서 강화와 교동과 말도까지의 한강하구 그다음에 서해 5도 지역에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름도의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이 은행나무는 무궁화가 저기 어디입니까? 백령도에 있었는데 아쉽게 죽어서 제가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름도에 있는 은행나무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짝꿍이 할머니 은행나무가 바로 어디?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둘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60년대까지는 같이 왔는데 한동안 50년 가까이 단절됐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를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 그게 바로 남북교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새나 두루미라든가 그 다음에 산호, 저어새 이런 그 자연 생명들의 이웃 생명들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하는 것 또한 환경특별시로 가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래서 추진단이 생각하고 있는 환경특별시의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를 통해서 이 환경특별시로 가는데 이 환경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규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규제의 개념에서 관리의 개념, 보호와 지원의 개념, 그 다음에 협력의 관점의 환경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전통적으로 대기와 수질, 토양오염 같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개념, 이 보호만이 아니라 이 생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잘하고 있는 이런 지자체라든가 시민들, 단체들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이웃 지자체, 여러 단위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의견 수렴과 협력 과정에서 피드백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일단은 자원순환 정책의 전환,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맨 앞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 대표되는 바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환경특별시에 걸맞는 조치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의 자연환경 가치를 바로 세기 위한 논의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아까 영상에서도 봤던 환경특별시민들을 발굴해서 소통하기 위한 논의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러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추진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피드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의 정책 중에서 중요한 정책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태우느냐 매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쓰레기 발생이 줄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는 다시 쓰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동안은 직매립을 했는데 소각해서 매립한다라는 방식입니다. 그거를 인천이 선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육지에서 떠내려오는 해양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소금이라든가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는 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부분 결국에는 서울 시민, 경기도, 강원도까지 해양 쓰레기 문제를 같이 인식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2025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인천의 가치를 바로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과연 무엇이냐. 올해 7월 말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를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인천은 아직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국내인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분들, 국제기구조차 인천의 갯벌이 꼭 포함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된다는 것은 인천의 자연환경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다. 그것 또한 지금 인천이 준비하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환경특별시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천 시민 300만이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 이 일들이 어느 한 곳에서도 부족하면 전체 환경특별시 인천 자체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짧은 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